주택 총조사 100년 역사와 미래 세션의 사회를 맡은 지금 소개받은 이화여대 사회학과 최세별 교수입니다. 사실 계속해서 아까 개회사 때 청장님이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이미 다 해주셔서 이미 다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인구주택 총조사 이번에 처음 실시된 지 100년이 되는 뜻깊은 해일뿐만 아니라 사실 센서스라는 게 단순한 어떻게 본다면 그 숫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어떤 삶의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또 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어떤 공공적인 기반을 주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하는 부분일 텐데요. 그런데 이 인구학회와 통계청이 공동으로 지난 100년간 센서스가 걸어올 길을 되돌아보고 현재와 미래의 역할을 다시 한번 성찰하는 이 자리에서 제가 사회를 맡게 돼서 제가 더 풍부한 사회를 할 거라고 말씀하시지만 굉장한 부담이고 그렇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에서는 통계청 인구 총조사과의 김서영 과장님께서 센서스 100년 그 역할과 의미, 충남대 정광희 명예교수님께서 한국 인구 센서스 100년 회고와 전망 이렇게 두 개의 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발표문을 좀 봤는데 100년의 시간을 2번을 달리셔야 하더라고요. 이제 사회자가 풍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말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발표자 선생님들께서는 한 20분 정도로 일단 시간에 맞춰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듣기 위해서 제 말씀은 좀 줄이고요. 첫 번째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서영 과장님 나와서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서영입니다. 학회 발표가 되게 오랜만이어서 되게 저희가 일하면서 발표하는 거랑 좀 더 느낌이 조금 다르기도 하고요. 굉장히 오랜만에 이 강의실에 와서 서 있는 기분도 굉장히 남다른 것 같고 기분이 그렇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인구총조사과에 와서 지금 이 역할을 맡고 있고요. 여러 차례 올해가 센서스 100년이다라는 것들이 여기저기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25년, 그러니까 100년의 총조사를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운이 좋은 거죠. 굉장히 운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100년의 통계의 100년 마침표, 일단 마침표, 쉼표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제가 의외로 그 센서스 2라고 좀 첫장을 넣어본 것이 한국 센서스에 대해서 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디 가서 발표를 할 적마다 의외로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우리나라 센서스라는 게 어떤 역사를 가지고 시작이 되었고 지금까지 왔는지를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싶다라는 취지로 좀 넣어봤고요. 그리고 센서스 자료가 이제 수없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한번 지금 여기 계신 모든 이제 분들이 사용을 이미 하고 계시고 저보다 더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또 그 맥락 안에서 또 통계청이나 또 통계 생산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좀 같이 공유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인구 통계나 센서스의 앞으로 발전 방향 실은 세 번째가 굉장히 고민스럽긴 합니다. 통계를 만들어 나간다라는 것이 만들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고 아마 사용하신 분들도 또 상당 부분은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앞으로의 이제 미래 100년을 위한 이 통계들이 어떻게 작성이 되고 또 어떤 데이터를 내주어야 이 사회가 또 발전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좀 같이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취지에 제가 한번 발제 정도로만 던져보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저희가 이제 100년의 조사인 인구주택 총조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대략하게 그 정보 공유 차원에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인데요. 센서스는 모든 나라에서 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지구상에 나라가 몇 개 국가가 있냐라고 하면 다 다르더라고요. OECD 준 수치가 다르고 유엔 준 수치가 다르고 아마 정의하는 바가 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한 규모는 잘 모르겠지만 230에서 250여 개 사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2020 라운드 센서스를 204개 국가국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0 라운드라는 것은 제가 10년 주기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2015년부터 24년까지 센서스를 마친 국가 개수가
204개 국가가 다 마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있었던 20년, 21년, 22년 그 기간에도 센서스는 이루어졌고 이제 유엔에서 강력하게 공고를 하고 있죠. 어떤 상황에서도 그 나라의 인구 수는 세워야 한다라는 이제 그런 방침들을 가지고 강력하게 지원도 하고 있고 공고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센서스라는 큰 코로나라는 큰 위기 앞에서도 간소화해서든지 어떤 식으로 센서스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4개 국가가 했다라는 거. 그만큼 센서스가 국가 운영에 필요한 아주 기본이 없으면 안 되는 그냥 아주 기본이 되는 자료라는 거죠. 모든 정책들이 인구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인구가 살고 있는 이제 가구와 주택 이런 형태로 다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구를 세지 못하면 정책을 하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은 다 전 세계가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한국의 센서스는 제가 25년에 시작을 해서 센서스가 진행되었다고 했잖아요. 이거 제가 센서스가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발전을 많이 했고 변화도 많이 했는데 제가 크게 방법론적으로는 어떻게 발전을 했고 내용적으로 내용이라 하면 결국 조사 항목 아까 우리 이제 최수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전체적으로 이 항목들이 무엇을 기록해 왔는지가 굉장히 그 시기마다 되게 달라졌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항목의 변천 뒷부분에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 방법론적인 저희는 통계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입장이기 때문에 방법론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왔을까. 통계적으로 보면 센서스의 방법론은 굉장히 큰 기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료 처리나 뭐 자료 수집 방법, 자료 처리 방법, 통계를 공표하는 방법 모든 면에 있어서 통계청의 센서스가 굉장히 선도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이걸 또 이게 참고가 되어서 또 다양한 우리 표본조사에서도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차 센서스라고 하는 것이 1925년에 시작이 되었고요. 그때는 이제 자기가 기입하는 형태. 근데 이것도 명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역사적인 기록들이 있긴 한데 자기가 기록하는 방식을 선택을 했지만 결국은 이제 문맹률이라는 게 이렇게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게 도와줄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타겟식 방법이 혼용되었다라는 기록들도 남아 있습니다. 25년에 센서스의 시작이라고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저희 뭐 호구조사 및 조선시대, 신라시대 다 있었습니다. 인구를 세왔었고요. 여러 목적에서 이후에서 인구를 셌지만 왜 하필이면 25년에 한 것을 센서스의 시초라고 보느냐에 대해서는 이게 현재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엔이 공고하는 센서스 작성의 기본 원칙들이 있습니다. 5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모든 개별 단위를 다 조사하라. 일정 시기를 두고 조사하라. 정기적으로 조사하라. 그다음에 또 하나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모든 수지역 단위로 통계를 다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한 가지가 뭘까요? 그래서 그 25년의 센서스의 그 시작된 기록들을 보면 나름 그걸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꼭 정확하게 했다라기보다는 나름 그걸 하려고 모든 개별 대한민국 한반도 영토 내에 있는 모든 개별 단위로 다 레코드 단위로 조사를 해야 된다. 당시 10월 1일 기점으로 뭘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걸 정기적으로 5년 주기로 10년 주기로 하겠다. 5년마다는 이제 간이 조사로 10년 주기로 정기적으로 한다. 나름의 이런 규칙들을 가지고 소지역 읍면동까지 통계내겠다라고 원칙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한 가지가 그겁니다. 전국에 거처하는 모든 사람을 조사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을 조사해야 된다는 거. 그런 나름의 원칙을 지켰다라는 측면에서 센서스 시초다. 그 이전에는 누락된 인물들이 많았어요. 그냥 목적에 맞춰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뭐 이제 세금을 과세 대상이 아닌 사람들을 빼거나 뭐 부역의 대상이 아닌 사람들을 빼거나 그런 형태의 조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인구조사의 호적조사가 나름 많은 부분을 커버해 조사를 했지만 이제 그것들은 일정 시기가 주어져 있지 않았고 그런 측면에서 1925년의 조사를 센서스 시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됐던 조사가 일제 강점기를 마치고 49년, 그러니까 45년 광복 이후에 이제 또 대한민국 정부가 48년 수립이 되면서 인구라는 통계 굉장히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50년에 했었던 거를 일찍 땡겨서 한 거죠. 1년 땡겨서 49년에 저희가 광복 후에 첫 조사가 시작이 되고요. 저때 당시의 조사를 보면 굉장히 우리 선배들이 굉장히 되게 훌륭하신 분이라 느껴지는 게 당시 인구조사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49년에 저게 저희 통계법의 시초예요. 지금의 우리나라 통계법의 시초이고 저 자료를 보면 개인 정보를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개인의 정보를 보호해야 된다는 게 저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조사 명심서라는 것도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의 조사 지침서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그러니까 현장 조사를 하러 다닐 때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나름의 굉장히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했다. 저 때부터 그런 노력들을 선배들이 했다라는 것들이 발전이 되어서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조사 지침서 굉장히 이제 굉장히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런 전신이 되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50년 전쟁을 겪고 55년 이제 전쟁 직후에 그 전쟁 이후에 이제 어떤 그 우리나라 인구 가구 주택 현황을 파악을 해야 됐기에 그때 또 조사를 했었습니다. 저때 처음으로 제가 49년까지 인구 조사만 50년까지 물론 목적은 인구 센서스였지만 저때 가구 항목이 처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통계청의 호시수 데이터들을 보시면 1955년부터 가구 수가 집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때 가구 항목을 통해서 가구 통계가 시작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지금 주황색으로 된 1960년, 1925년, 15년 이런 것들은 굉장히 획기적인 시점이라고 제가 해서 표기를 해놓은 건데요. 1960년이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현대 센서스의 시작입니다. 저 시기를 그대로 보고 있고요. 저때 이제 주택 센서스가 시작이 됩니다. 그 전에는 인구만 했었어요. 그래서 인구주택 센서스라는 말을 쓰기 시작을 했고요. 그 전에 이제 인구를 세는 기준이 현재 거주하는 곳 현주 방식이었는데 저때 현재 쓰고 있는 상주 기준으로 바뀌었다는 좀 중요한 포인트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재 센서스들이 해왔던 사후 뭐 품질 관리라든지 하는 사후조사 기법들, 표본 기법들 이런 것들이 60년 센서스 시작을 합니다. 사용이 돼서 그때 굉장히 큰 발전이 있었다. 저때 이제 유엔에서 고문단들이 와서 굉장히 이제 저런 도움을 많이 줬다라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62년에 통계법이 만들어지면서 인구조사법이 없어졌고요. 1964년에 최초로 인구추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가 60년 센서스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 센서 추기가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추기 결과를 보면 아마 항상 60년부터 여러분들 사용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66년 센서스가 이제 주택 예산 문제도 있었고요. 뭐 다른 선거 이슈가 있어가지고 한일 늦춰서 시작이 됐고요. 저때 이제 저희가 지금 하는 표본조사 방식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표본 추출 이론에 의해서 표본을 조사를 시작하는 시기가 1966년입니다. 그러면서 대용량 자료 처리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고 저때 최초로 우리나라 최초로 슈퍼컴이 들어오는 거죠. IBM 슈퍼컴이 들어와서 이게 이제 이때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슈퍼컴이 사용하게 되었다. 그게 이제 통계청의 우리 센서스에서 시작되었다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80년대 지금 저희 센서스가 11월 기준으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1980년에 저 기준이 바뀝니다. 그 전에 10월 달도 하고 그리고 한번 5월 달도 한번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80년에 11월 기준으로 해서 지금도 저희 센서스의 기준은 11월 1일 기준, 또 우리나라 센서스 인구의 기준은 11월 1일 기준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0년, 2005년에는 저희가 2005년에 이제 인터넷 저희 나라가 우리나라가 이제 그 정보통신이 굉장히 빨리 발전한 나라인데요. 2005년에 인터넷 조사가 처음 시작이 되었고 15년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지금의 센서스 방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저때가 처음으로 등록 센서스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66년부터 저희가 이제 그 센서스에서 로그폼, 쇼폼이라는 조사를 하는데 전수조사, 표본조사라고 이제 2호단에서 시작을 했었던 거고요. 그 전수조사 항목은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그냥 가장 기본 항목들이죠. 뭐 성별, 생년월일, 뭐 어디서 사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본 항목들인데 저런 항목들이 전수 우리나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했었고 이제 굉장히 디테일한 항목들은 일부 표본한테만 그다음에 10% 또는 5% 할 적도 있었고요. 거기 조사했던 방식이었는데 2015년이 되면서 그 방식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수 항목은 굳이 물어볼 필요가 있느냐. 우리나라 행정치가 너무 잘 되어 발전을 했고 행정자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15년부터서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항목은 조사에서 묻지 말자. 응답자에 부담 주지 말자라는 취지였고요. 그다음에 더 정확한 행정재료가 있다라는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전수 항목은 등록 센서스로 하게 되고 나머지 이제 그 외 여전히 표본 항목은 현장 조사를 통해서 하는 표본 조사 방식이 시작이 되는 해가 2015년입니다. 굉장히 큰 대전환점이에요. 센서스의 패러다임이 완전 바뀐 시기가 2015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5년에 이런 센서스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이제 가구주택 기초조사 또 다른 아주 어마어마한 큰 조사가 하나 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2014니까 센서스 표본조사 전년도에 실시를 하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등록 센서스랑 전수가 등록 자료다 보니까 현장하고 잘 안 맞는 부분들이 생겨야 아무래도 등록 자료다 보니 그래서 그걸 조금 더 현실화 시키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가구주택 기초조사를 통해서 표본 출도 조금 더 현실화. 그러니까 현장 조사를 가려면 현장에 맞는 형태의 표본 추출 툴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등록자를 기준으로 하다 보면 거기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한 번 더 사전에 훑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가구주택 기초조사였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었던 거고 20년에 제 코로나 때도 저는 태블릿 PC를 도입을 하면서 전자조사 방식으로 바뀌었고요. 모바일 휴대폰 전화로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년 코로나 때는 아까 보셨지만 2020 라운드가
실시를 못한 나라도 있었고, 특히 코로나 시기에 20년, 21년 고주기에 그 센서스를 계획했던 나라들은 제대로 거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연기되거나 굉장히 간략하게 몇 개 항목만 조사를 한다거나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2020년에 온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센서스를 저희가 결합 센서스라고 이제 국제 기구들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아직 의문이 좀 있긴 한데요. 결합 센서스가 맞는지. 저는 그냥 같은 거 완전 등록인 것 같은데 결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매년 전수조사를 하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년 우리나라 총 인구, 총 가구, 총 주택수 규모 구도 다 볼 수 있습니다. 읍면동단위로 지금 보고 있고요. 거기다 11월 1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전수 기본 항목 15개 이내 항목들은 다 매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우리 표본조사 항목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현장을 통해서 표본조사 한다라는 거, 5년 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질문을 통해서 국민들이 직접 응답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기준은 똑같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표본조사 결과는 5년 주기로 당연히 나가겠죠. 그러면 이런 센서스 자료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통계청 공급이냐면 아까 이런 전수 항목, 센서스의 전수 항목이 15개이고요. 이런 표본조사가 있는 해는 그러니까 0.5자면은 3개 더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15년 주기로 나온 항목도 있습니다. 성시 공방 같은 건 15년 주기로 나온 항목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 항목에서는 지금 현재 한 68개 통계표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5개 이제 대략 55개 표본조사 항목을 가지고 통계청이 0.5자년에 조사를 하고 그 6년도에 248여 개의 통계표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각 인구, 가구, 주택 분야를 나누어서 표본 항목에는 주택 항목은 거의 없습니다. 다 주택 항목은 등록 센서스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주택에 대한 항목은 없죠. 주사표에 주택에 대한 항목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수 항목, 표본 항목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표본 추출툴도 만들고요. 장래 인구, 가구 추계에도 사용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이런 전수 항목을 가지고 저희가 타부처 통계 작성도 굉장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외국인 주민연합 통계도 통계청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현황부에서 발표를 하는 거고요. 주택 보급률 통계에 사용되는 기초 자료도 관련 지표는 통계청이 작성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센서스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매년 우리나라 인구, 가구, 주택의 변화, 그리고 구조의 변화, 분포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더더군다나 이제 전수가 아까 등록 센서스를 하면서 이런 변화를 매년 볼 수 있다. 15년 이후서부터는 그런 것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의 이슈는 이제 외국인 수가 굉장히 늘고 있다라는 게 계속 늘고 있고요. 코로나 시기만 빼면 계속 우리나라 외국인은 국적도 다양해지고 있고 인구 수도 계속 증가하고 추세다. 코로나 시기를 이제 감안하더라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관심이 많은 우리나라 생산 연결 규모 감소하고 있다라는 고령화에 대한 이유라고 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런 구조 통계를 통해서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 유소년 인구 비율, 생산 연령 비율, 고령 인구 비율이 이렇게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이런 우리 센서스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희가 추계 가구를 작성하잖아요. 20년 주기로 한번 그려보았는데 피라미드가 굉장히 빨리 움직이죠.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다른 나라 피라미드보다 우리나라 피라미드 굉장히 변화가 굉장히 빨리 일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 40년까지 추계 결과를 보더라도 2040년에는 완전히 이제 이 평균 연령이 이제 어느 정도 진작이 되시죠.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가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다. 저희가 인구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기에 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인구 통계를 하면 가구 통계도 이해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우리나라 가구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인구가 많은 만큼 가구는 이제 대체적으로 늘어나는 가구가 근데 다만 늘어나는 것들의 이유가 글쎄요. 가족 분화에 대한 이유를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1인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2000년 불과 25년 전에 비해서도 1인 가구 비율이 월등히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 1인 가구가 굉장히 증가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흔히 예전에 알던 4인, 5인 가구 이런 4인 가구들이 이제 줄면서 가구 수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고 또 최근에는 다문화 가구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센서스를 통해서 작성하고 있는데 이 규모가 이제 다문화 가구라는 게 우리나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대로림 인자가 들어와서 가구를 형성하면 그 가구가 다문화 가구가 되는 예를 들면 기와자동화 그러니까 한국 국적이 아니었던 사람들, 외국인들 또 기와자 이런 분들이 구성하는 가구가 이제 다문화 가구인데 이게 숫자가 별로 크게 보이지는 않을 수 있죠. 전체 2천만 가구 중에 한 40
이게 이제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에 저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상황이고 이제 이런 가구들이 다양화되면서 우리나라에 정착하고 산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이제 정책적인 어떤 분석 지원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들이 저희가 센서스 자료를 통해서 좀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센서스 자료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는 소정 통계를 볼 수 있다는 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행정구역 단위로 현재 읍면동 단위인데 유일하게 읍면동 단위 통계를 볼 수 있는 건 센서스 통계밖에 없는 것 같죠. 아니면 이제 주민등록의 어떤 전수 행성자 같은 것들인데 저렇게 이제 총 흐름을 보시면 진한 게 인구가 많다라는 거고 이제 얕은 게 인구가 없다라는 건데 한 80년대, 2000년대, 20년 단위로 쭉 보면 어느 지역에 어떻게 인구가 없어지는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우리가 지역 소멸, 인구 소멸, 뭐 인구 위기, 지역 위기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통계들이 이런 분석을 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이제 통계를 바탕으로 이제 통계청과 행안부가 최근에는 생활인구도 작성을 하고 있고요. 그 행안부랑 그런 통계들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거는 전수에 대한 이제 그 지역별 인구의 기초 자료이지만 이제 생활인구라는 것은 또 등록 베이스가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군구별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시대별 측정 항목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면 항목 변화가 25년에 5개 문항으로 시작이 되었고 현재 55개 문항이죠. 그래서 시대별로 그 들어왔던 항목들 여기 색칠한 부분들을 보시면 크게 이제 어떤 시대에 어떤 일들이 들어왔는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5년에는 이제 전쟁이 끝난 이후에 부상자라든지 이런 것들 특정 항목들이 들어오고요. 60년대 주택 항목들이 좀 들어오는 이제 특징들이 좀 있고요. 들어오고 나가는 형태의 문항들이 시대에 맞게, 그러니까 시대에 필요했던 항목들이 어떤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없어진 항목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에는 아까 우리 총장님 한양사에도 있었지만 새롭게 가족이 다양화되면서 비혼동거범을 추가한다든지 가족 돌봄 형태, 그래서 최근 뭐 청년 돌봄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장애인 통계 좀 확충될 예정이고요. 인구배경 통계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올해 말에 다 통계청에서 작성해서 제공할 사항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응해서 통계청 해온 것들 아까 한양사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가름을 하겠습니다. 그 센서스가 이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이제 고민스러운 게 이제 저희 센서스가 해야 될 것 중에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지금 교육 항목이 전수 항목이 전수 통계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교육부랑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교육 정도를 가져와야지만이 전수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 국민의 교육 정도를 살필 수 있는 자료가 지금 없다라는 거고 지금 나오는 것은 표본으로만 있기 때문에 20%의 추정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부를 통해서 저희가 자료 입수 노력에 있어서 잘 되면 내년쯤에는 어떤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본조사 부분은 너무 어렵습니다. 표본조사는 너무 가구의 응답에 대한 부담도 크고요. 개인정보에 대한 이슈도 너무 커져가지고 과거와 굉장히 분위기가 달라져서 표본조사에 대한 노력은 제가 또 전방위적으로 같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또 맞춰서 국제기구들은 이제 작성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고 있어요. 이 추세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통계청이 국제적인 흐름을 또 모니터링하면서 우리는 또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고 이제 필요한 시 저희가 전문가들과 계속 지속적으로 같이 고민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올해 바뀌어진 점은 아까 항목에 대한 변화가 표본조사는 주로 이제 결국은 항목에 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가장 크게 공을 들인 것도 항목에 대한 거예요. 색칠한 부분이 새롭게 들어온 항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눈에 띄는 것들이 아까 가족 돌봄 이런 거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외국인 국적이 다양화되면서 가구 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한국어 실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제가 측정한 항목으로 새롭게 들어와 있는 부분,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사도 이게 가구 방문하는 게 굉장히 이제 싫어하거든요, 가구들이. 그래서 모바일 조사표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가구들이 이렇게 모바일로도 쉽게 응답할 수 있도록 그런 토끼들 조사 방법도 저희가 현실화 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센서스는 이렇게 진행이 돼서 올해 11월에 진행을 하고 결과는 내년 말 동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센서스 100년 그 기념 주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크림이라는 게 안 예쁘긴 한데 이게 아마 어디서 팔고 있다고 그러는데 부패공사에 근데 저희가 뭐 판매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한은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한은이
저희 목적을 잘 받아주셨고요. 그래서 하늘에서 발행을 하셨고 판매는 조태공사에서 반려기관 하는 모양입니다. 혹시 관심 있으면 기념비적인 거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센서스에 대해서 전반적이고 개괄적인 이해와 그 다음에 활용 방안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 방향성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던 발표였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바로 두 번째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들은 두 번째 발표가 끝난 다음에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 충남대 정황희 명예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충남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는 장광입니다. 제가 더 이상 센서스 인구 이런 거 들어가는 이야기는 안 하고 살려고 했는데 또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하지 않으려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많이 공부하고 다음 분에 앞으로 이제 100년 되고 좀 더 지나고 나면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공부 많이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저한테 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는 앞에 그 김대영 과장님이 이야기한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하지 않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불가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우선 보면 그 웹사이트인데 이게 지금 통계청 들어가서 인구주택 총조사를 한다 그러면 항상 여기 들어가서 보이는 센서 GOPR입니다. 이게 적어도 2010년 전에 만들어졌으니까 그때는 텅텅 비어 있고 아무것도 자료가 없는데 지금은 아주 좋은 자료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대한민국 센서 100년 이야기했는데 그때 이후에 있었던 모든 자료들이 여기에 다 저장이 돼 있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거기 들어가 찾아볼 수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발표 목차는 이렇게 9가지 큰 종류를 만들어가는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파트 1에 이제 우리나라 인구주택 총조사 100년 총괄 정산을 해본다는 한 5가지 정도 된다는 거. 국가 형성 발전의 역사적인 토대가 된다는 겁니다. 1925년 조선 총독부가 우리나라에 이제 국세조사를 이뤄봐가 처음으로 시작을 한번 한 거죠. 물론 그 일본 내각이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했으면 1920년에 돼가지고 5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100년 센서스를 했어야 되고 또 그 대만하고 똑같이 우리나라가 센서스를 시작을 했다 그러면 2015년에 100주년을 기념을 했어야 됩니다. 아무튼 이 센서스가 그 식민지 상태에서 그 만들어진 센서스이기 때문에 그걸 카운트를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일본과 좀 다른 그런 어떤 센서스의 성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하는 게 좋겠다는 거고 그래서 25년부터 올해 100주년이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해방 이후에 자주적인 어떤 독립된 센서스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전후 복구 경제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그 국가 나라라고 하는 걸 만들고 발전을 하면서 센서스도 여러 가지 어떤 문항들이 같이 발전을 해왔다는 건 항상 기억을 해둬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사회 구조 대변적 인체적인 기록 보관소라는 출산율, 기대 수명이라든지 또는 가구원 수라든지 1인가, 교육 수준, 주거 형태. 여러분들 지금 아파트 하면 대한민국에 아파트만 있으면 줄 알 것 같은데 아파트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옛날에는 그 단독주택 이게 대부분이었다 했죠. 지금은 절반 이상이 이제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계 기술 발전, 그 방공면
시내 이 전수조사고 모든 걸 다 여기서 다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였다 하는 거. 그다음에 조사 항목 같은 거, 식민통치 시대의 어떤 알만한 조사 항목이 있고 경제 발전, 그6.25 전쟁 당시에 또 필요했던 조사 항목. 그다음에 경제 개발 당시에 했던 거, 경제 활동의 직업, 산업, 교육 수준, 특히 그 당시에는 농촌에서 도시로 사람들이 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인구 이동 같은 거 문항들이 있었습니다. 네, 복지국가, 특히 이제 2000년대 주거복지 생활 환경 통근 통합 장애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특별히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피지컬,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어떤 여러 가지 리미테이션하고 관련된 복지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문항들이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 국제 표준 수용을 하고 또 한국적인 특수성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는 게 센서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죠. 그 다음에 데이터 처리 기술 대용량 같은 거, 특히 이제 보면 그 최근 들어 직업이라든지 산업 같은 게 분류해 들어갈 때 인공지능 분류 있지 않습니까? 머신러닝 같은 기법 같은 거 쓰고 하는데 지금 많이 쓰고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됩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들이 더욱 잘 세계적으로 사용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통계 생산 방식은 손으로 시작해갖고 옛날에는 막 덧셈, 뺄셈 막 주판입니다. 1980년대만 하더라도 중국에서 처음으로 오래간만에 센서스를 했을 때 IBM에서 자기네들 이게 팔아먹으려고 중국에다 줬지요. 고장이 났을 때 다시 어디로 돌아가느냐, 수판으로 돌아갔습니다. 열어놨죠. 그래가지고 이거 못 팔아먹겠다 싶어가지고 같이 훈련을 시킨 게 IBM입니다. 우리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제 하면서 어떤 속도로 발전을 해왔고 지금 와서는 모든 것이 이제 전산에 적합한 그런 어떤 직원들의 어떤 훈련 같은 게 이렇게 제대로 만들어지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계기술 방법론은 정치적인 가버넌스의 필드, 현장에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권위주의 시대 또는 민주화 시대 이후에 또 그런 게 있고 특히 이제 정치적 대표성 문제. 우리가 이제 보통은 그 주민등록 가지고 모든 걸 많이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국회 연수,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조정이라는 지방교부세 같은 이런 게 센서스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그다음에 사회적 갈등 합의했던 과정, 시민사회와의 협력 같은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서 만들어진다. 국가 미래 전략 수립의 데이터 인프라가 여기 있습니다. 특히 인구 절벽에 대응을 해야 된다. 출산율은 0.7입니다. 그다음에 인구 감소 기록을 했는데 이 동태 같은 거 이런 걸 지역 사회별로 없는 농별로 정확하게 추적을 할 수 있는 센서스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초고령 사회 대비 고령화율 17.5에서 앞으로 43.5 거의 이제 내가 죽고 나면 2075년 앞으로 이제 원래 장래 인구 추계를 하게 되면 2075년까지 해야 되는데 거의 50%를 확실하게 넘었을 거예요. 이런 데에 보면 여전히 사람들이 우리나라 저출산 이런 거 그대로 두고 다 이제 저출산 이야기하면 다 싫어하죠. 짜증내죠. 근데 그것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인구학을 하는 사람들이면 다른 문제도 자꾸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신경 써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저출산 문제도 신경을 써야 되고 이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 혁신 같은 거 이런 문제라고 어떻게 그걸 잘 연계시켜 가지고 이겨나가느냐 하는 문제 생각해요. 지역 소멸 모니터링하는 문제,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대응하는 문제, 지속 가능 발전 문제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 이 센서스가 바로 데이터 인프라, 국가 미래 전략을 수립하는 인프라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국 현대 그 통계 현대의 두 시대인데 2015년 이전 등록 센서를 실시하기 이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후에 여기 이제 혼합이라고 써놨는데 뭐냐면 우리나라에 정확하게 등록 센서를 실시하던 시점에 왔을 때는 그 전에까지만 통계청에서 항상 하는 이야기 직원들한테 그 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냐 센서스 집마다 가서 물어보고 헤아리는 게 정확하지 다른 게 정확하지 않다. 주민등록 정확하지 않다는데 주민등록에 대한 신뢰 같은 게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주민등록을 이용해서 하는 센서스가 사실은 등록 센서스입니다.
뭐 아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센서스 넘어가는 건데 그 두 단계를 거치는 건데 등록 센서스 즉 행정자료를요 다른 자료들 다 많이 씁니다만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한국에서의 혼합 센서스가 도입이 되고 방법론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매칭 같은 그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방법론적으로 많이 발전하게 되죠. 데이터 연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혼합 센서스 경험을 하면서 그러니까 20% 센서스하고 다 같이 하면서 다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자세히 읽어보시고 전통 센서스의 일제강점기 해방 후 초기 그다음에 경제개발 정보화 시대의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지는 것. 그래서 방법은 전수조사다, 현장조사다 하는 거. 2단계로 특히 이제 기본 항목이 있고 표본 항목 20%가 있는데 표본 항목은 그대로 두고 전수 항목에 해당되는 거 이걸 가지고 행정자를 가지고 한다는 거죠. 이 정확하게 그냥 하면 힘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자를 많이 결합을 시켜가지고 만든다 하는 겁니다. 조사 범위 하는 건데 인구학적인 특성이라든지 사회경제적인 특성, 주택 특성. 그래서 우리가 통계청이 아직도 보면 전체적으로 봐서 힘이 약해요. 교육부한테 가서 뭐 다뤄달라고 해도 주려고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이죠. 보건복지부에 가서 너들 행정자료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그대로 센서스에 넣을 수 있는 거 나오고 그러면 안 준다 이 말이죠. 너들만 쓰죠. 그래 보면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통계청이 사실상 등록 센서를 한다고 그러고 나서 주민등록 그 몇 가지 되는 거 말고 문항을 확대시켜 나가는 거 별로 없습니다. 왜 없느냐? 힘이 없다. 네? 했는데 진짜 되고 있는데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학자들은 학자들대로 힘을 empowerment죠. 통계적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게 대단히 사회학 하든 경제학을 하든 통계학 그 통계청가 자료를 달라 소리만 하지 말고 다른 부서에 이런 자료를 만들고 행정자료를 만들어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자꾸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전통 센서의 성과 공헌력은 대단히 큰 거였습니다. 사실 보면. 그다음에 이제 한계에 도전하는 게 이제 새로운 시대에 그 예산은 많이 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물어보면 뭐 2,500 든다고 하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돈 펑펑 쓰면서 2,500 이상 쓰는 거 막 쓰고 망가뜨리는 거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으냐 이거죠. 통계청 돈 아끼는 거는 검사가 이것처럼 많이 아꼈다고 통계청이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고마운 줄은 모르는 거죠. 돈을 다른 데서 워낙 펑펑 아무렇게나 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라이버시 우려 같은 거 이런 데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런 현상 전통 센서스 한계가 생겨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혼합센서 결국은 하는데 유럽에서도 사실은 행정자료에 대한 불신 같은 거는 있었습니다. 이따가 다시 응답률이 막 떨어지는 거죠. 특히 네덜란드 같은 거, 벨지움 같은 경우에 등록 센서를 하는 10명에 물으면 5명 정도가 응답 거부입니다. 우리는 2015년 등록 센서를 하던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얌전해가지고 대답을 잘한 편이에요. 근데 빨리 바꾼 편이죠. 이왕 지금 와서 해놓고 보니까 잘 바꿨다는 생각이 든다. 그 이후로 워낙 빠른 속도로 사람들이 조사하러 가면 뭐 내가 대답하면 뭐가 좋은 거야 그러면서 있죠. 대답을 안 한다.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혼합 센서스 문제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다 하는 거. 특히 저는 보면 등록대로 하고 표본도 지금 20% 되어 있는데 20%를 더 줄일 수 있으면 줄여라. 12.5%까지 다 떨어져 있죠 지금. 그거 다 줄여라.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행정자료 교육하는 거는 정말로 빨리 해야 돼. 교육부에서 지금 그 자료를 못 내놓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네? 예, 맞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혼합센서 통계 등록부 같은 거 이런 거 만드는 거
그다음에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을 해서 좀 더 품질이 좋은 거 이런 걸 해야 되고, 특히 이제 그 대답을 한 사람들과 통계 그 최종 결과의 그 관계들 같은 걸 통계청이 그 등록 대장에 블록체인 같은 거 이런 거 앞으로 쓰는 방법, 이런 대담한 방법, 돈 쓸 거는 쓰라 이 말이에요. 통계청도 그냥 입 다물고 그냥 힘없이 있지 말고 말이죠. 저는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비용 같은 거 이런 것들 쓸 거는 쓰고, 그다음에 20%를 만약에 12.5% 정도로 줄여버렸을 경우에 공개품들을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연구를 20% 비율로 그 표본조사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20%에 12.5% 조사하기도 쉽지 않은 때가 올 겁니다. 그럴 경우에 통계청도 일반 센서스 하면서까지도 돈을 주고 조사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데가 혼자 하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하고, 이런 거는 다 뭐 따로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코로나 시기에도 우리나라는 상당히 조사를 잘했다는 건 상당히 칭찬을 들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미국이나 유럽, 특히 이제 그 독일 뭐 이런 나라는 다 센서스를 1년 연기하든지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센서스 엉망진창됐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우리는 그래도 아직까지 사람들이 착하고 센서스는 잘 된다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고, 유럽, 아시아 쪽에서 이제 여러 나라, 서유럽, 그 다음에 북유럽, 영미권, 아시아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하는 걸 많이 모방을 했습니다만 그대로 되지 않고 있다. 미국이, 여러분들 미국에서 공부해본 사람들 같으면 센서스 그러면 미국이 다 잘 된 건 줄 알고 미국 센서스는 모델로 했는데, 미국 센서스는 지금 제일 후진적이죠.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 해갖고 로테이팅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기는 만들어 놨습니다만 그것도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많고, 그 다음에 그 영국 같은 경우 주민등록 자료가 없기 때문에 최근에 얼마 전에 NIH 지역 건강보 그 자료 가지고 행정자료 기반 센서를 하는 걸로 갔습니다. 바꾸기는 바꿨는데 앞으로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직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태국 하다가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없어요. 여기도 센서스가 1년 연기가 된 나라죠. 일본 뭐 자기네들은 개인의 인구를 대단히 소중하게 하기 때문에 한국처럼 강압적인 방법으로 센서스 하지 않는다고 막 떠들고 그러고 하는데, 저한테 자료 많이 가져가고 마이너인바 해가지고 연습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도 하지도 못하고 주민등록 가지고 할 생각, 일본도 주민등록 있습니다. 이렇게는요 하려고 생각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자랑은 앞으로 우리가 제일 할 것은 싱가포르 있지 않습니까? 그 디지털 트윈 같은 거 만들고 하는 방법론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은 로테이팅으로 가지는 못했고, 대만도 지금 보면 나라는 적고 뭐 중국 때문에, 중국 본토 때문에 힘은 없습니다만은 자기들 나름대로 혁신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유럽, 아시아 여러 속에서 이제 앞으로 여러 나라들이 이제 센서스를 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또 하나 이야기하는 상업 데이터 같은 거, 위성 영상 자료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싱가포르 같은 거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 가상 인구 모델 만들라고 하는 통계청도 이런 모델을 가지고 좀 만들라고 지금 김진 원장님 오셨으니 그런데 이런 것 쪽으로 연구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학자들하고 좀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학자들도 통계청만큼 돈 많은 데가 없어요. 우리 연구비를 좀 많이 주고 하셔야 돼요. 그래 공통 과제도 하고 차등 프라이버시 같은 거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앞으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개인의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 보호 이런 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차등 프라이버시 문제, 이 자료를 좀 흩어놓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를 만들려고 했을 때 어떻게 만들었냐? 이건 인구학, 사회학 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고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센서스 앞으로 발전 방향인데 그 국제적인 사안 대단히 높습니다 지금. 특히 그 품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보면 대단히 높은 점수를 얻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데 여기서 머물지 말고 한계점 같은 것, 행정자료 품질이라든지 통계 개방성, 마이크로 데이터 접근 가능성이라든지 국제 비교 같은 거, 그다음에 통계 가버넌스, 시민 참여형 같은 걸 만들어내고 하는 거 이런 것들 좀 더 신경 쓰고 사실 보면 통계 품질 평가에서 94.2인데 2023년에 대단히 높은 점수에 이게 그래서 통계는 잘 만든다 이거예요. 그 우리나라 정부 그 큰 부처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자꾸 그 자료들 필요한 것들 많이 줘가지고 통계청이 좋은 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야기 해주지 않는 거고 근데 디지털 전환을 가속해 특히 AI 같은 거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블록체인 같은 거 쓸 때 특히 이제 경제 같은 거 이런 거 통계 이런 거 할 때는 AI나 그 다음에 블록체인 같은 걸 써가지고 응답 그래서 인티그레이트 같은 거 유지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저출산 초고령화 대응 통계 혁신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가 유지되는 다량성, 포용성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문화 사회가 될 거다라는 것. 특히 또 인권 문제 이런 것들이 점점 그 1인 가구, 그 비정형, 비정규고용 같은 거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통계청은 또 행정자료만 가지고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조사는 불가피하다 이 말이죠. 조사를 잘하는 방법을 표본을 적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비싸다. 그렇게 그 데이터 가버넌스 신고 활용 극대화를 해야 되겠다 하는 거. 그래서 통일 그 이후의 그 센서스 문제 이 문제는 그 통계청은 또 모든 문제는 북한의 그 자료들 경우에는 북한도 주민등록 비슷하게 있죠. 그게 우리 자료하고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느냐 하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북한도 결국은 통일이 언제 어느 때에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표본조사는 20%를 하는 것이 이 부분 확인을 해서 센서스를 해야 될 거다 하는 것이고 그걸로 가지고 합치면 이번 통계는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국제협력 그 싱가포르나 그 나라들마다 태국 같은 데 국제기구 이런 데서 활동을 많이 하는데 우리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걸 많이 배워야 된다. 젊은 사람들 그 외국에 나가서 많이 배우고 기술 같은 거 전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통계청 직원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나가서 국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 교수들도 여기 나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같이 팀을 만드는 이런 것들 가지고 앞으로 새로운 100년은 데이터 기반 국가 발전에 핵심 인프라로 계속 기여를 해야 된다. 통계 현장화는 계속돼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포용적 통계 체계 소수 집단들입니다. 인권 같은 거 이런 걸 보려고 지역 간, 세대 간, 계층 간 균형 발전을 지원하고 사회 통합, 다양성 존중의 통계 문화를 정착하는 통계 리터러시를 계속해서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어줘요.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그 글로벌 통계 그 리더로서의 어떤 보양 이걸 항상 목표로 해서 앞으로 100년을 먹고 살 수 있는 그 지식 축적을 하는 게 통계청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발표가 100년의 세월을 두 번을 달리는 걸 짧은 시간에 저희가 해냈습니다. 예, 굉장히 정말 그 센서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센서스의 역사 모든 것들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또 얼마나 많은 사회 문제들이라든지 우리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너무 깊은 통찰을 말씀해주신 두 분 발표자님께 감사드리고요. 이제 플로우에서 시간상 왜냐하면 이게 계속해서 그 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상 하나에서 두 개 정도의 질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나 완벽한 발표였기 때문에 이제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없으시다면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다가 못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너무 시간을 빡빡하게 딱 드렸었기 때문에 이 말을 꼭 다시 한번 하고 싶다는 그런 부분은 5분씩 그러면 두 분 선생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린 말씀은 다 드렸지만 정관 교수님께서 되게 제가 발표를 먼저 하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생각이 되게 비슷하셔가지고 제가 아까 미래 발전 부분에서 이제 통계청의 방향을 많이는 담지는 못했는데 왜냐면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확정은 나름의 구체화되지 않은 저희가 밖에 얘기하기 좀 어렵지만 교수님이 그 부분들을 되게 다 짚어주셨어요. 그래서 실은 이미 저희 표본 구족에선 표본조사 20%가 지금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미 연구에 사실 돌입을 했고요. 표본 규모 좀 효율화시켜보자. 그러니까 뭐 더 많아질 수도 있겠지만 더 적어질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뭘 적어지겠지만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 이미 고민이 시작되었다라는 부분 좀 같이 공유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AI 25년의 장점 제가 또 내놓은 것 중에 하나가 AI 기법을 도입한다라는 건데 그 부분도 이제 기술적인 부분 말씀해 주셨고 자료 처리에서도 저희가 산지급 같은 경우에 자동 분류 AI 기법을 채용을 해서 저희가 또 분류를 할 것이고 굉장히 정확해질 것 같고 자료 처리 굉장히 쉬워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통계청이 이미 도입을 하였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20년대에 굉장히 불만 중에 하나였던 게 표본조사할 때 민원 대응을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콜센터에서 이제 궁금한 거 이제 질문이 들어오는데 너무 폭주하고 그때는 코로나 시기에 했겠지만 또 콜센터 요원들을 직접 사람이 다 하다 보니 24시간 대응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내가 궁금할 때 막 질문을 할 텐데 이제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어서 올해는 저희가 AI 이제 챗봇, 뭐 보이스봇 이런 걸 다 동원해서 24시간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상주 인력은 이제 우리 9시까지 근무하지만 그 이후 아침까지는 제가 이제 AI들을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자동으로 응답할 대응해줄 수 있는 해주고 안 되는 것들 상담원을 연결해서 하는 체계로 전부 바꾸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의견들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또 같이 계속 저희도 고민을 하게 되고 발전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그 15년에 등록 센서스 하면서 그때 제일 아쉬웠던 게 20% 표본을 크게 늘린 이유가 그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혼인 상태 교육이 원래는 전수 항목이에요. 근데 이제 표본은 등록하면서 그게 등록 자리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읍면동 통계를 내야 되는 상황이어서 표본을 크게 키워서 그나마 추정으로라도 좀 읍면동을 주어보자라는 취지로 표본 20% 늘려졌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작년에 혼인 상태는 냈습니다. 읍면동까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일단 혼인 상태를 등록 베이스로 낸다 전수로 냈고 올해는 시군구까지 해서 확장될 생각이고요. 단계적으로 내년에는 뭐 읍면동까지도 자료 처리를 고민해 나갈 생각이고 교육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육이 없어서 굉장히 연구하시는 게 불편하거든요. 전수하고 교육이 없다 보니까 표본 추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인구 베이스 교육이 없다라는 게 굉장히 큰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교육부랑 지금 교육부 교육청 같이 협의 중에 있고요. 어떤 그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제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가 되고 있어서 아마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통계청에서 지금까지 또 앞으로 고민하고 있는 그런 방향들을 좀 공유를 조금 더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언제든지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0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100년 지난 100년은 우리가 기록을 하는 도큐멘테이션의 시대였다고 이야기를 하는 앞으로 100년은 도큐멘테이션도 해야 되겠지만은 특히 그 예측 리딕션에다가 레스폰스가 대단히 중요한 시절입니다. 그 출산 발행화 이런 게 만들어지는 옛날에는 늘어나서 문제였는데 줄어드는 게 대단히 그
대응에 나가기 힘들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 인천 뿐만 아니라 인구 동향과 문제를 다루고 있는 부서, 특히 지금 오늘 김진 원장님 오셨습니다만 잘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인구주택 총조사를 가지고 경제 총조사가 다 똑같습니다만은 데이터 기반 국가 발전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이게 통계청의 간판이에요, 사실은요. 인구 감소라든지 고령화 시대, 정밀 모니터링, 기왕 하고 있는 조사들이 그냥 전국 수준도 중요합니다만 전국 수준까지 안 되고 각 지역 수준, 읍면동 수준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사람들이 보고 이거 통계청의 직원들이 잠을 안 자고 뭘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을 정도로 뭘 만들어야 된다. 맨날 똑같은 통계만 만들고 하면 이거 맨날 뭐 하나 이런 소리를 듣는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통계 현대화입니다. 현대화. 항상 방법론을 새롭게 지속적으로 진화시켜 나가라는 행정 데이터, 빅데이터, 그 다음에 조사 자료 이런 걸 잘 결합시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아이디어, 통찰력을 조사 자료하고 행정 자료를 잘 결합시키는 게 있죠.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수 집단, 세금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남자, 여자 이게 뭐 하는데 요새는 여성도 보고 하고 남자도 보면 생물학적으로 불잘 없는 여러 가지 어떤 집단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센서스에서는 어떻게 다루어 나가야 될 거냐 하는 이게 표본조사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냐 하는 문제 이런 것들 그 외에 또 다른 다문화 집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물론 통계청 내에 사회통계를 만드는 부서, 사회조사를 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전 옛날에는 보면 표본조사를 하는 20% 크게 하고 있는데 다 두들겨 합쳐가지고 새로 만들어라 하는 얘기는 안 하실 것 같더라고 보니까 통계청 직원을 없애야 버리고 일단 그렇게 되는 상황이라면 다른 방법으로 그걸 다 컴비네이션을 해가지고 더 좋은 통계를 만드는데 여기에는 포용적인 다양화된 어떤 통계를 만드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먹고 사는 방법은 세계에서 1등하는 겁니다. 글로벌 통계 선도 통계청이 극에 선도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100년을 다음 100년에도 먹고 살 수 있는 직설을 마련하는 기회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거의 미래를 통해서 앞으로의 100년이 기대되는 그러한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인과학회와 정말 학계와 우리 또 통계청이 이렇게 함께 얘기하면서 서로에게 앞으로 나아갈 어떤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가졌던 세션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질문을 이제 네. 3분이 남았는데 1분만 되게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파이스트 김준형입니다. 경제학 전공하고 있고 제가 한국 데이터를 본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보 학자라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제가 공부한 미국에서는 이제 신테틱 데이터라고 설문조사랑 이제 정부 데이터랑 결합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아주 개인정보 문제 아주 크니까 이제 연구자 입장에서는 이제 가짜 데이터를 보고 통계 처리 코드를 이제 정보에 보내서 그럼 정보에서는 이제 그걸 돌려서 표만 보내주는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비슷한 얘기를 약간 본 것 같은데 혹시 한국에서도 그렇게 설문조사 노동편언이나 그런 설문조사랑 이제 이런 센서스를 결합하면은 훨씬 아주 자세한 연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한국이 이제 이미 그런 걸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 한국 법상 이게 뭐 가능한 건지 혹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제가 해도 돼요? 네. 우리나라 통계청은 워낙 조심스러워가지고 정부 기구들은 아직은 안 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격려도 좀 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통계청이나 또는 다른 정부 부처의 그런 조사나 행정자료 이런 것들을 컴바인을 시켜서 자료를 만들려고 했을 때 정부 기구에서 직접 나서서는 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도. 자료는 좀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라도 해서 자꾸 해보고 믿음직하다 그러면 통계청에서 뺏어가지고 할 겁니다. 우리가 할게 그러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한번 그렇게 해가지고 또 큰 걸 만들라고요. 네? 네? 그렇게 이분도 하실래요? 최근에는 제 감염결합이라고 해가지고요. 저희 센터 내에서 이제 그게 아직은 그 활성화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연계를 시키려면 키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키들 대부분 개인정보에 해당이 되는 키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정보를 통계청이 100% 제공할 수는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통계청들이나 다른 국가기관들이 고민하는 것들이 이제 감염키, 그러니까 이제 그 개인의 정보나 어떤 연계할 수 있는 키 정보들을 좀 가명화시켜서 연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일본 부분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도 데이터 센터라는 곳을 통해서 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 연계에 대한 그 연계 오류 부분들에 대한 이제 그 어떤 부분들이 아직은 조금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숙제들이 좀 남아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지금 전혀 없는 방법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플로어에서 질문이 없어서 약간 아쉽다 했는데 그것까지 완벽하게 마무리된 그런 세션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걸로 이제 뒤에 또 계속해서 세션이 있어서요. 이번 세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